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1866년 5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5월 1일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라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사흘째인 5월 3일 시카고에서 경찰이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총을 쏴서 4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고, 다음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헤이마켓이라는 광장에서 열렸는데 누군가가 폭탄을 던져 경찰 7명 숨지고 70여 명이 다치고, 이때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구경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난사해서 여러 명이 죽고 200명이 다치고, 그 중에 이 수백 명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그중 8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이 폭탄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8명 없었는데 그럼에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그중에 4명이 사형당하고 1명은 감옥에서 자살하고 나머지 3명은 국제적인 항의운동의 결과로 석방되고, 이게 시카고의 8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랬는데요. 세계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이 사건,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조직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이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노동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는 힘써서 일을 하는, 근면하게 일을 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의 의무적인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고요. 노동자는 좀 더 자의식이 강한 단어라고나 할까요? 예, 오늘은 5월 2일입니다만 5월 1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오늘도 사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나님. 예.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 보통 우리가 3명의 콤비라든가 3명의 아주 하여튼 그런 거, 예. 조화 잘 되는 사람을 삼총사 그러잖아요. 예. 친한 애들도 그렇게 하고. 예. 근데 실제로 소설 삼총사 보면은 예. 주인공이 달타냥까지 해갖고 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삼총사라 그러죠? 거기 총사대라는 이제 조직이 있었고, 거기서 삼총사가 따로 있고, 네. 거기 이제 나중에 끼어든 거죠, 달타냥이. 그래서 삼총사인 거, 원래인 거고, 달타냥과 삼총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빠르죠. 총사대는 그러니까 국왕의 친위 무역 부대인데, 거기에 거기 프로토스, 아토스, 아라미스 등등이 있었고, 그 삼총사와 더불어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온 달타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주인공 역할하는 건 달타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달타냥과 삼총사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3이라는 숫자는 묘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글의 창제 원리도 천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3, 신성시역이고 3의 3배수인 9는 중국에서는 가장 큰 숫자라고 하고. 그렇죠. 예전에 청동기 시대에도 달이 3개 달린 그런 청동솥. 예. 제사 지낼 때 썼고. 예. 심지어는 3족 5라고 해서 발 3개 달린, 다리 3개 달린 까마귀를 신성시 여기고 태양은 바로 그 까마귀가 그렇게 살고 있다. 3개 달린 3족 5가. 3족 5라고. 예. 그래요. 삼총사. 10은 뭡니까, 근데? 10은 뭐냐, 완전수라고 봐야죠. 예. 아니, 보니까, 사나님께서 예전에 쓴 글 보니까, 6탄 10용사. 예. 10. 우리나라 특히 군대의 10용사의 전설은, 아주 유명하죠. 예, 그것은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지, 불태전에 그런 임전무태 정신만 있으면 능히 적을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그런
미화되는 그런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얘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원래 6탄이라는 게 사실상 이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이 바람직한 전술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싸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건데. 그렇죠. 이 한국군이 일본군의 어떤 걸 좀 받아서 그런지 되게 이걸 선호해요. 6탄 돌격, 6탄을 뭐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실 6탄 시병사의 6탄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일본군의 만주사변 때 6탄 3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6탄 3용사. 아, 6탄 3용사. 예,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6탄 3용사가 이제 만주사변 때 전쟁을 치를 때 3명이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이제 저게 폭파해서 이제 승리를 안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만주사변이라면 1932년도 뭐 이때죠. 31년도. 중국 대륙을 그렇죠, 침략할 때. 그렇죠. 아. 그때 아사히 신문에서 그걸 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아사히 신문이 사실은 그거 소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내막은 3명이 뛰어들었다가 네. 이제 돌아왔는데 네. 다시 가라.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아니 무슨 관창도 아니고 다시 가라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장충단 공원에 네. 그 6탄 사병사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조선에도. 경상에도. 아, 하긴 지금 우리 장충단 공원이 예, 예. 일제시대 때는 뭐 하여튼 예. 그거였습니다. 네. 거기 장충단 공원에 이제 이또에 뭐 섰었고, 근데 이제 6탄 사용사라고 해서 그 3명이 폭탄을 들고 뛰는 그것도 동상이 서 있었는데 사라졌죠. 이게 그 허구였다는 얘기군요. 그건 확실히 허구였고요. 네. 근데 6탄 시병사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일단 그 6탄 시병사가 언제 때 일일까요? 그거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예. 한국 전쟁 전입니다. 예, 전입니다. 예, 1949년 5월 4일입니다. 그렇죠. 예, 전쟁 전에 예. 그런 큰 전투가 있었고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개성의 그 유명한 산 예. 송악산 전투에서 있었던 송악산.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전쟁이란 게 6월 25일에 빵 터진 게 아님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네. 그 38선 곳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이런 또 전사를 하고 네. 죽고 죽였던 그런 그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자, 이제 6탄 시병사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제 그 서부덕 2등 상사 이하 10명의 대원들이 네.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저기 기관 그 토치칼을 폭발시키고 우리가 점령했다. 이게 신화의 어떤 이제 구조인데.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 예. 그러니까 1사단 13연대장. 네.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김익렬 씨의 증언을 들자면 좀 너무 황당할 정도입니다. 가만있어. 이 김익렬이면 4.3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4.3 때 네. 그 제주도에 있었고요. 네네. 그 김달삼 등 봉기군 어떤 네네. 리더들과 함께 협상을 했던 그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성품을 예, 갖고 맞습니다. 있는. 네네네. 근데 그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6탄 시병사의 신은 되게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송악산에서 1선 부대에 박격포탄을 보급하기 위해서 네네. 공병대장 박모로 하여금 10명을 공동 지휘해서 짊어지고 갔는데 이 박소위가 네. 그 대장이 지형을 숙지하지 못해서 적과 불의에 조우하게 되자 부하들을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나머지 대원 10명은 그냥 포탄을 진 채 몽땅 포로가 됐다. 근데 이걸 두고 책임 물으려 하자 네. 그와 친한 또 다른 장교가 10명이 모두 폭탄을 지고 접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사단장이 눈물을 흘리며 보고했다는 얘기가 이제 김익렬 중장 그 전 예비역 중장이죠. 이제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 송악산에서 작전 중인 부대에 포탄을 주려고 가다가 박격포탄을 짊어지고 가다가 소위가 길을 잘 모르니까 네. 엉뚱한 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들어 하니까 인민군을 만나서 다 혼자 도망가 버리고 10명은 그냥 박격포탄을 진 채로 다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너 혼자만 살아오다니 그러면서 저는 죽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이제 간부가 이제 얘기하기를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그 10명이 모두 장렬하게 포탄을 안고 전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한에서 이런 것을 미화하고 선전하고 그러면 북한이라고 한다면 실은 살아있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예, 서부덕 2등 상사. 실제로 그 예. 서부덕 2등 상사는 이북 방송에 나옵니다. 나는 살아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다 쳤는데 하지만 반대로 네. 또 그 시신이 확인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막이 어떤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그 10명이 뛰어가다가 몇 명이 포로가 된 건지 네. 아니면 김익렬 씨의 말대로 정말 이제 다 몽땅 거짓말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양쪽 다 그러니까 서부덕 상사 같은 경우는 방송이 나왔었고요. 네. 우린 살아있다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보고를 받은 분이 그 1사단장이 김석원 장군인데 네. 이 양반이 일본군 대령 출신입니다. 맞아요. 대자 일본군 출신이에요. 출신이죠. 네네네. 근데 일본군 치고는 꽤 괜찮은 양반이긴 한데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6탄 삼형사의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6탄 삼형사가 있듯이 대한민국에 6탄 십형사가 있다. 우리는 3배나 더 많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고 이제 국회에서 어떤 추모의 글이 낭독이 되고 어떤 대대적인 어떤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이북에서 방송이 나온 거죠. 서부덕 상사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김석원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일본도를 차고 있다가 예. 그걸 이제 빼고선 돌격 이런 거 유명한 좋아하고 사람이죠. 매우 뭐라 그래 좋게 얘기하면 호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예. 뭐 그런 사람이라고. 그 중국군과의 전투에서는 일본군 장교로서 되게 큰 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일본군 내부에서도 조선의 장군으로서 대령으로 장교로서 되게 좀 뭐랄까 조선에 많이 선전했던 용장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일본군 출신하고 또 뭐 그거 있겠지만은 4.19 때 네. 그 성남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네. 이제 데모를 해서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이제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에서 오시오. 교장 오시오 해가 얘기를 해요. 아, 애들이 끌려가니까. 예. 네네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이거 뭡니까? 좀 지도하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석원 교장이 당시 네. 교장이 얘기를 하죠. 애들은 정의를 행했다. 오. 나보고 뭘 가르치란 말인가? 라고 일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 양반이. 아, 이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하에서 예, 육군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그렇죠. 거쳤던 그런 분일 텐데. 예. 아, 이런 캐릭터였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일본 정말 군인 같은 군인이었지만 일본 군인이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육탄에 대해서 되게 좀 환상이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어쨌건 지금도 각 부대에서는 그 6탄 12용사 추모식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네. 각 군단의 이제 모범 장병들한테 그런 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유신 시대 국민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6탄 10병사 얘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절충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공병소대장은 도망쳐 왔는데 예, 나머지는 이러고 돌격을 있다가 뭐 잡히는 과정에서 예. 반항하다가 예, 그럴 수도 있죠. 몇 명이 사살당할 수도 있고 예. 서부덕 상사는 2등 상사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었을 것 같지는 않고 몇 명이 이제 뭐 이를테면 이 작전 와중에 실패하고 생포됐을 수도 있고요. 그건 내막은 잘 모르는 거죠. 어쨌건 6탄 12병사가 전원 죽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실은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전쟁 초기에 한국 전쟁 초기에 전차랑 괴물에 맞서서 예. 그야말로 진짜 6탄으로 들고 그건 가고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많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육군 수뇌부가 네. 탱크가 온다는 어떤 그 전방의 외침 앞에서 네. 6탄으로 막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되게 좀 참혹한 거거든요. 맞아. 분명히 화력이 약하더라도 방법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또는 당시에 인민군도 원래 보전 합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차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보병들이 어모하면서 같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차만 보냈기 때문에 그 전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작전을 짤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그만큼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의 마지막 서울 방어선이었던 미아리 복의 방어선이 네네. 뚫린 이유가 그 바리케이트를 친 게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밀고 올라오니까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원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병과 함께 움직이는데 네. 미아리고개에서 탱크 4대가 그냥 뚫고 혼자서 그냥 질주해버려요. 서울 시내를. 그렇군요. 동대문까지 옵니다. 그 탱크를 보고 국군은 무너져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만큼.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네. 이 국군 수뇌부의 어떤 명령이 6탄 돌격을 해라.
또 실제로 많은 어떤 그 장병들이 그걸 감행을 합니다. 그 현실 사실이었고요. 사실은 그 러일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그 많은 소모전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노기라고 하나요? 그 러일 전쟁의 노기. 마지막 전투를 노기 마레스케로 예,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그 노기 마레스케라고 하는 중장쯤일 텐데 예, 예. 너무 많은 병사들을 이 죽으니까 그 죽은 병사의 어머니들이 모여갖고는 그 항구에 모여서 항의하려고 모여 있었는데 노기가 자기 아들들의 그런 유골을 안고 내리는 걸 보고서는 차마 항의를 못했다라고 그런 했습니다만 말도 있었죠. 그렇다고 그래도 너무 그거 말이죠. 그 인해 전술로 그야말로 러시아의 군의 진지를 그런 투혼으로만 6톤으로만 뚫었던 무모한 작전의 결과였잖아요. 예, 예. 예. 전략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그렇지만 희생이 너무 많았던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무모함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예.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군식의 어떤 그런 돌격 방식이나 네. 어떤 육탄 어떤 그런 몸으로 던져서 어떻게 한다. 네. 그다음에 정신력으로 버틴다. 음. 이런 말들이 초기 국군한테 되게 엄청나게 안 좋은 걸 미친 건 사실이었죠. 근데 그렇군요. 그 같은 날 네. 49년 5월 4일 날 5월 4일 예, 네. 같은 날 이제 동부 전선에서는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 서부 전선에서 바로 송악산 전투가 있었고 예, 예. 6탄 12형사가 이제 나오는 그런 날 그날 그날 이제 49년 5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38선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개성이 우리 땅이었고요. 옹진반도가 일부가 우리 땅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 동쪽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춘천 위가 다 몽땅 다 이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래프팅한 내린천 네. 그 대부분이 다 북한 땅이었어요. 아하. 그야말로 38도선을 딱 예, 그었으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내린천은 한국 강으로는 특이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소양강에 합류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대를 지키는 게 있었어. 부대가 이제 2육사단인데 네. 그 8연대에 이제 두 장교가 되게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바야흐로 그 이제 남로당 군인맥 네. 이 숙청 중이었거든요. 아하. 숙군 작업. 네.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당시 참모총장이 최전방 장교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아, 막았고. 근데 이미 둘은 들었습니다. 그 이름도 무서운 김창룡이 찍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사 2기 동기생이 불었다는 어떤 군 인맥. 육사이기 동기생 한 명이 불어버린 명단. 예. 박정희잖아요. 박정희였습니다. 네네네. 예. 박정희가 이제 군 총책이었으니까요. 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 불었다고 하니까 네. 거의 절망에 빠진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 두 장교, 대장은 썰이 분분합니다. 원래부터 어떤 이제 이른바 첩보원이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고. 군에 침투한. 예, 군에 침투한 어떤 공산주의자였단 말도 네. 있고. 네. 또 그건 아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건 그들은 이제 그 같은 날 5월 4일 날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대장이 총출동을 해서 네. 자, 북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북을 친다. 네. 그래서 올라가요. 예. 넘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포위됐다. 항복하자. 예? 전 대대원들한테 네. 항복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인민군 병력이 이제 딱 알고 있으니까 포위한 뒤에 총을 쏘니까 네. 좀 반항하니까 총도 쏘면서 협박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탈출을 감행을 해요. 싸우면서. 네. 하는데 수백 명이 고스란히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른바 그쪽 입장에서 기순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대대였고 네. 2대대 같은 경우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전부 저항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위장 기순에 있던 인민군 장교가 음. 이제 갑니다. 이제 그 이 대장 휘하 중대장 가가지고 네. 항복합시다라고 하니까 쏴 죽여버려요. 이쪽 장교가 인민군 그 위장 기순자를. 아, 중대장이? 예, 우리 항복 못해. 아. 그런 어떤 막 이 우여곡절이 있고 또 심지어 저항을 하고 총을 쏘고 죽고 하는 와중에서 예. 이제 또 많은 경우가 탈출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북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명의 군대가 갑자기 북한으로 월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대대, 2대대, 그러니까 두 개 예. 대대가 와해됐고. 와해됐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중에 수백 명은
넘어갔고 그렇죠. 수백 명은 탈출했지만 또 두 개 대대가 와야 된 거군요. 그렇죠. 그 가운데 최전방에서. 정말 좌익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하지만 어영부영 그냥 출동한 장병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허허. 어쨌건 우리 한국군 우선 거의 최악의 흑역사였죠. 그러게요. 예. 말도 안 되네. 예. 그때 이제 그 이름이 강태무 중령이었는데 강태무. 예. 근데 강태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또한 명은요? 표무원입니다. 이름이. 표무원 강태무. 1대 대장이 1대장이 표무원. 2대장이 장이 강태무. 강태무.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 강태무가 이제 막 공격하기 전에 네. 공격을 나서기 전에 한 명한테 얘기를 해요. 음. 너 남아 있어라. 음. 장교한테. 네. 그 장교의 이름이 정승화라고 해요. 혹시 정승화라고 기억나세요? 아니 그 저 12.12 사태 때 맞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했던 정승화한테는 우와. 넌 남아라. 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결국 그 사람은 남아 있게 돼서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예. 이 숙군 작업은 더 박차를 가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제 김창룡 등은 기승을 부리고 거의 한 5천 명의 좌익 혐의자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최소한 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우리 그러니까 국방 경비대의 그런 규모가 지금처럼 60만이 아니었어요. 한 10만도 안 됐죠. 10만도 안 됐어요. 몇만 명이었는데 예. 그중에 5천 명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쫓겨났으면은 대단한 규모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경비대라는 걸 갖다가 국군을 갖다가 볼 때 좀 다른 것이 그 당시 국군은 좌익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다 친일이었거든요. 아, 예. 경찰이 친일이었고 이제 경찰이 좌익을 쫓으니까 이 좌익들 다 입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버리면 못 쫓아오니까. 이 더러운 꼴 안 보겠고 예. 여기서 있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군대와 경찰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여순 사건 전에는 되게 심지어 무력으로 충돌도 했던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장교들이 꽤 좌익들이 많았었죠. 네. 사병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6.25 때 터진 뒤에 김일성은 네. 특별히 이 장교들의 가족들을 찾습니다. 네. 찾아서 북송을 하고 또 이제 그 인민군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서 고향에 가서 챙기게 해요. 아하. 이제 그만큼 이제 또 특이하게도 되게 이남 출신들 대부분 다 이제 숙청당하는 와중에 네. 이 사람들은 되게 다 장수를 하고 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표무원 강태모 이 두 사람과 예. 일행들은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군요.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유능했다고 평가되는 참모총장 이영준 장군이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그 뒤를 이은 게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 장군 최병덕이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용준 장군은 박정희도 인정을 하고 존경했던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최병덕은 미군들이 패트라 그랬잖아요. 뚱뚱해 갖고. 예. 그리고 원래 전투부대 출신이 아니고 그 군수부대 출신 사람이었는데 참 무능해왔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역사의 전면에 올라섰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국군은 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또 복수를 기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북한다. 네. 항복한다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제 그걸 맞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월북한다. 네네. 거짓말 신호를 보내고 아. 어서 오시라요. 이제 박수 치는데 그쪽을 공격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되게 좀 골탕을 먹어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전투에서 이 송악산 전투나 이쪽 전투나 네. 국군들이 미세한 우위를 점합니다. 이 남한군이 그래서 북한을 좀 무시하게 돼요, 약간은. 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6.25 때 그래서 당했다는, 크게 당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 영화가 있었죠? 왜 빅뱅의 탑이 주연했던 포화 속으로 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때 그 영화에서 인민군 부대가 이제 766 부대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차승원 인민군 장교가 외치죠. 766 부대 앞으로! 하는데. 그 부대 지휘관이 강태무였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강태무가 인민군으로 있었고,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다가, 김정일한테 생일상까지 받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어떤 영광을 누리면서 죽습니다. 근데 고향은 둘 다 영남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했을지. 현대사가 빚어낸 또 하나의 물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물줄기들이었지만 꽤 큰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자, 1949년 5월 4일 같은 날 서부전선에서는 6탄 10용사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전설이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개 대대가 월복해버리는 사건이 있었군요. 예. 네. 이것을 사나이호역 5월 첫 번째 주 첫 번째 에피소드로 했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불러줍니다. 시종일관. 예,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이런 거 있죠. 역전압. 역전이면 역전이고 역압이면 역압이지 역전압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잔다르크는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이 잔다르크가 아니라 장 오브 아르크라고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르크라는 그 마을의 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디엠비엠프라고 하는데 디엠비엠프라는 도시 그러니까 지역이 맞는데 이 프라는 것은 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자로 부라고 이렇게 우리 뭐 경성부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디엠비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건데 거기 급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부라는 그런 건데 디엠비엠프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교련을 배운 세대라고 한다면 꼭 듣죠. 왜냐하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괴멸되면서 정예군이 괴멸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가 물러나고 베트남이 그 일시적인 독립을 쟁취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로 미군이 쳐들어온 바람에 계속 뭐 전쟁을 하긴 알았습니다만 오늘 DMBMF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번 주 1954년 5월 7일 날 5월 7일. 예, DMBMF가 함락됩니다. 네. 그러니까 DMBMF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바 같고요. 네. 자, 이제 프랑스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프랑스 혁명의 나라 프랑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유달리 잔혹했고요. 아, 그래요? 예, 좀 되게 끈질기고요. 집착이 심했습니다. 아니, 뭐, 똘레랑스 인권.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식민지에서는 되게 심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독일한테 무너지고 일본한테 뺏긴 다음에 네. 전쟁 끝난 뒤에 2차 대전 뒤에 프랑스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베트남에. 염치도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싸운 게 이제 호지명이 월명이었죠. 네. 초기에는 이제 프랑스군이 월등한 화력으로 이제 제압해 가는데 네. 점차 이제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네. 수세에 몰리죠. 네. 근데 프랑스군이 이제 이 역전시킬 어떤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작전을 하나 구상을 해요. 네. 뭔가 하면은 이 중국이 월맹을 지원한 루트가 인근 라오스를 관통해서 들어온 루트인데 네네. 여기 라오스 근처에 DNBM프 지역이 있는데 네네. 여기를 점거를 해서 여기를 점령해서 이제 대규모 공수부대인가요? 낙하시켜서 네네네. 여기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보급로를 끊겠다는 게 전략이었어요. 프랑스의 전략. 예,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프랑스 웨인 부대를 비롯해가지고 네. 대규모 부대가 하늘을 덮는 이제 그 공수부대로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부대하면 최정현대인데요. 그렇죠. 그 나라에. 네. 거의 이제 DMBMF를 장악을 했고 네. 이제 그 근처에 올리안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군 사령관 나바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은 여자와 같다. 덮칠 줄 아는 자에게 몸 맡긴다. 진짜 아주 좀 마초네요. 싸가지가 없는 얘기죠. 근데 이 나바르가 덮친 건 여자가 아니라 호랑이였죠. 월맹군은 이제 기가 질린 것도 아니었고 마냥 후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은 차근차근 군대를 집결시켰고 맨 등으로 포탄을 치고 자전거로 박격포를 나르고 사람을 이어서 늪을 건넜고 서서히 소리 없이
프랑스군에 대한 포위망 완성을 시켜갑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보구엔지압 장군, 웅웬지압 장군. 네. 이제 그 양반은 이제 한 몇 배 병력을 확보한 다음에 네. 그때야 공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프랑스 제국주의는 그야말로 베트남 민족 해방군한테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였냐고 하면은 네네. 그 이제 정말로 그때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뭐 이 군대가 네. 남녀 노소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네네. 뭐 모든 거 다 했고 일본군이 버리고 간 포, 네. 중국이 제공한 어떤 중국제 대포, 그다음에 중국군이 6.25 때 노획한 미군 포. 아, 그게 무슨 제식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아. 전부 다 그걸 다 인간들이 날라요. 사람들이. 그 험한 고지를 갖다가 대포를 1시간에 몇 미터 옮기면서 네. 그거를 1000m 몇 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천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천만한 벼랑길에서 이제 대포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네. 자기 몸을 끼워 넣어요. 어디에요? 그 수레 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수레 추락을 막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그런 화력 우위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프랑스 군보다 네. 이제 베트남군의 화력이 더 나은 상황도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옮긴 포가 예. 더 많은 거죠. 프랑스 군 대포보다. 그것도 최신의 장비가 아니고 예. 중국이 쓰다 버린 거 그렇죠. 일제 시대 때 뭐 그런 것들 다 주워 모으다 보니까 예. 오히려 화력이 더 우세한 경우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군 포병 사령관이 네. 분노에 못 이겨 자살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건 끈질겼던 거죠. 저는 네. 마침내 그 프랑스 군대는 이 고지마다 어떤 네. 진지마다 그 이름 붙인 게 다 여자였어요. 뭐 이자벨 고지, 뭐 무슨 마리아 고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함락이 돼 가요. 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5월 7일 날 프랑스 군대는 항복을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그거였어요. 100기를 안 든다. 100개는 들지 않을 차마 예. 100개는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마지막 존심이라 그럴까요? 프랑스인의 예, 자존심. 뭐 그러니까 저 100기를 들지 않는 조건으로 항복을 허락하고 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DMPN 부전투가 시작해갖고는 싸워서 끝난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버틴 거였어요. 버티고 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서서히 조여갖고 포위를 해서 그렇죠. 어느 순간 경멸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끈질기죠. 그러니까 네. 하얀 전쟁에 보면 그런 영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국군이 쭉 행군을 하는데 네. 노인이 그런 얘기를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베트남어 통역에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노인 땅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중국군이 왔었다. 도망갔다. 몽골이 왔다. 도망갔다. 그다음 프랑스군이 왔다. 도망갔다. 그다음 너희도 왔다. 너희도 곧 도망갈 것이다. 아. 근데 베트남 한국군이- 사람들이 예, 이제 예,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근데 약간 좀 의외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요. 네. 그 베트남의 DMBMF에 한국인도 있었어요. 프랑스군 소속으로. 프랑스군 소속으로 한국인이 있었다고요? 예. 그럼 그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보통 정규군도 있었지만 실상 지금도 그렇지만 외인 부대가 강합니다. 아, 외인 부대? 예. 네네네. 6.25 때 왔던 프랑스 대대 또한 그쪽이었어요. 아, 외인 부대는 참 용맹스럽게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대는 25명의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 감행해서 네. 인민군 1개 대대를 갖다가 내친 적이 있습니다. 자, 일개 대대면 수백 명인데 예. 25명이 25명이 돌격을 해서 네. 총검으로 그냥 휘저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던. 아. 그래서 미군이 은성 훈장으로 몽땅 다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 당시에 프랑스군 지휘관은 중령인데 네. 원래는 장성이었어요. 근데 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등을 시켜서 중령을 달고 왔던. 잠깐, 그러니까 원래는 별인데, 장성인데 예, 별인데 자기 부대가 대대니까 음. 장성이 지휘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중령 달게. 그래가지고 중령을 달고 왔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다 이거죠. 예. 참전했다. 이야. 예. 그때 이제 미군이 훈장을 주니까 네. 이제 그 프랑스군 중령 이 한 말 원래는 장성이지만 네. 한 말이 그겁니다. 총검 돌격은 군인의 기본인데 뭘 훈장을 주고 그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대에 예. 그 부대가 이제 한국에 있다 가면서 네. 그 이제 카투샤 같이 그 부대에도 이제 한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오갈 데가 없었던 네. 같이 돕기도 하고 또 싸움도 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함경도 함주가 고향이었던 전병일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하. 근데 이분은 고향을 또 남쪽에 와서 그 국민 방위군 됐다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프랑스 대대에 행정병이 됩니다. 잠깐요. 예, 예. 국민방위군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비군 비슷하게 편성했다가 됐다가 다 굶기죽였던 예. 어떤이었죠. 그래서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몇 명이 사용당하게 됐지만 거기 빼돌린 돈은 어마어마했죠. 상당 부분은 이승만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까지는 못 밝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도 하고 네네. 남한을 떠돌던 어떤 북한 출신의 병사 하나가 네. 청년 하나가 이제 그 프랑스군에 들어간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같이 전투를 하다가 휴전된 뒤에 네. 자 이제 고향은 못 가죠.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안 갈래냐? 한경도 출신이고 예. 프랑스군이랑 같이 행동을 행정병이라고 하다가 그 했던. 예. 그러니까 좋다. 나도 갈 때 가겠다. 하고 그 부대가 바로 투입된 데가 디엔비엔프였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엔비엔프에서 이제 이 전병일 씨는 싸우다가 생존을 하지만 그때 나머지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DMBF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전멸했다라고 전면 항복을 나오잖아요. 했으니까. 네, 예. 항복했는데 그 제 말씀은 이제 그 이 사람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처참한 전투였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DMBF 이후에 프랑스가 손을 뗀 다음에 이 전병일 씨를 포함한 부대가 배치된 게 알제리였습니다. 그것도 거기서도 그 무지하게 싸우는 예, 해방 투쟁했잖아요, 예, 알제리가. 네. 프랑스 식민지 경영 사상 가장 큰 오점. 알제리 전투에서 이 제국주의 군대 이름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전병일 씨는. 참 기구하네요. 정말로 기구한 인생이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는 누명을 씁니다. 알제리인과 내통하고 있다. 누명을 쓰고 탈영을 해요. 네. 근데 프랑스 외인부대는 탈영하면 끝입니다. 모든 특권이 박탈되고 뭐 그전 어떤 공을 세웠건 프랑스인 어떤 시민권 뭐 등등 몽땅 다 박탈됩니다. 아, 프랑스 외인 부대는 한번 소속된 다음에 예, 제대하기 전까지 네. 일 생기면 그럼 뭐 얄짤이 없어요. 탈영 같은 경우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창 살고 많은 게 아니라 아니고요. 외인부대니까요. 아, 모든 다 외국인들이었으니까.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예.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뭐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생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이분은 프랑스에 살긴 사는데 네. 국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낭인으로 산 겁니다. 국적도 없이. 아, 그러니까 프랑스 외인 부대 들어갔을 때 예. 그 모든 걸 박탈당했기 때문에 예. 프랑스 국적도 또 잃었다는 아니고 얘기군요.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소리상으로는 그 사람은 어떤 소리에 남한 사람으로 돼 있고 네. 어떤 경우 북한 사람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 어느 쪽에도 그의 존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프랑스에도 남에도 북에도. 그러니까 그는 우리말도 거의 잊었다고 해요. 와. 기자가 갔을 때 거의 우리말 못하고 하고 가끔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고향을 떠올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라면은 그 당시에 없었을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그 매운 맛은 있었겠죠. 어렸을 때 먹었던. 예, 매운 맛. 그거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걸 통해서 고향을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1954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62년 전인가요? 네네. 그해 5월 7일 DMBNF의 100기가 휘날리기 전, 물론 이제 그 100기를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만 어쨌건 네. 항복하기 전에 전황은 정말로 지옥 같은 백병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주간 사람들 원수 갖겠다고 월명군 달려들었고 또 프랑스군도 살려고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 싸웠고 네. 그 마지막 고지가 이제 결국은 떨어진 날이 5월 7일이었죠. 그 와중에 시체가 된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어쩌다가 프랑스군 일원이 돼서 도무지 영문도 모르는 나라에 같이 와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적과 싸우다가 죽어갔던 한국인들이 있다는 거죠.
영화의 소재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예. 소련군하고 항복하는 독일군. 예. 근데 그 조선 경우도 그 사람이야. 경우도 사실 사진 한 장이 남아 있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진, 예. 근데 영화는 정말 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충분히 그 가능했다는 거죠. 노르망디에서 잡힌 독일군 가운데 네. 이 한국인임을 칭하는 네.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이 전병현 씨 같은 경우도 6.25 때 인민군과 싸우다가 베트남과 싸우고 그다음에 알제리가 싸우고 기구하다. 이건 충분히 영화로도 찍을 수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소재가 아닌가 합니다. 이분은 막판에 좀 운명이 뒤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죠. 운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2008년 4월 14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8년 지금은 아마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어쨌건 지금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적이 없는 프랑스에 살고 있었고요. 네. 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 참 한반도는 풍운의 땅이었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도 진짜 여러 바람에 휘날리고 찢겼습니다. 안토니오 꼬레아가 남의 얘기가 아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오죠. 윤도현이 부르는 아리랑. 괜히 오늘 땡기네. 예. 예, 요즘 새 앨범 녹음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예, YB의 아리랑 라이브 실황이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5월 1일이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 이번 5월 첫째 주 이야기, 마지막 얘기는 이 어린이날, 어린이와는 뗄 수 없는 그런 분의 이야기. 동요 작가 한 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 1963년도에 이제 5월 6일 날 네. 상을 뜨신 그 강소천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강소천? 이름 많이 들었어요. 예. 성은 많이 들었는데 5월 6일날 돌아가셨어요? 예. 어린이날 다음 날에. 그렇죠. 예. 이분이 지은 노래 이분의 이름보다는 네. 이름 얘기하면 누구지 할 분이 많겠습니다만 네. 이분이 지은 노래를 들이대면 대부분 다 할 겁니다. 아, 예. 이를테면 뭐 토끼야 오. 산속의 토끼야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기 뭐 동물원 가면 부르는 노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서 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그다음에 네. 뭐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 눈사람 하는 노래. 예,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뭐 태극기 그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한 것도 있었고요. 와, 메가 히트곡들이네요, 전부 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관순 누나 노래. 옥 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하는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승의 노래.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 그것도 이제 이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네, 이거 자칫하면은 예. 이거 자칫하면 그 뭐야 높대 높은 하늘 헷갈리죠. 예.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자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 동심에 어떤 그 큰 공을 하신던지는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아, 그러게요. 예,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함경도 사람인데 이분이 이분 역시 이제 그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자 흥남무도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그의 이제 때 그 되게 나왔다고 했을 때 좀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주 집안이었거나 네. 북한에서 환영 못 받는 아, 그 어린 시절 친구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그 옛날에 그 사랑방 중계라고 옛날 프로 중에서 네, 원정배 아나운서 나왔었고. 원정배 아나운서 나왔고 네. 그때 그 오리 전택부 선생님이라고 아, YMCA 총무하셨던 네네네네. 그분과 절친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 오리 전택부 선생님은 이제 그 막 좀 데모도 많이 하고 네.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 강소천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동시로 반항했던 이몸은 무궁화의 별이랍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서 그 오리 정투대부 선생과 친구였다 그러면은 예.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잘 살았고 좀 어떤 북한에서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이었죠. 하지만 독립운동을 민족적인 이런 의식은 갖고 있었던 예. 예, 우리 선생이 그렇죠. 그런 분이었으니까 원래.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무궁화를 노래하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은근히 저항했던.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우리 선생한테 참 저 친구는 되게 아직은 거칠지만 참 좋다라고 이제 칭찬했다고 해요. 아하. 그분이 윤동주였다고 합니다. 윤동주. 아, 시인 윤동주.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강소천 선생 2살 연하였죠. 근데 이제 오히려 강소천의 그걸 받았다고 해요. 윤동주 시인이. 그러니까 강소천, 윤군이 쓸만해라고 강소천 예, 예. 선생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얘기군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오. 되게 이제 되게 좋다. 되게 시가? 좋은 네. 후배다라고 네. 했던 건데 이제 이래서 이분은 피난 나와서 네. 이제 역시 거제도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애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어이 당신 누구요? 하고 잡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얼굴을 보고는 혹시 강 선생님 아니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알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예, 강소천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예, 예. 알아봤다는 거군요. 예, 예. 정말 나를 아는구나. 아, 유명한 분이었구나. 예. 여기서도 나를 안고 되게 너무나 큰 힘을 얻어서 네. 다시 이제 그 글을 쓰고 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어린이였어요. 그의 일생을 관통한 단어가 어린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통에 박살난 그 동심들을 어루만지고 다독이고 어깨를 두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작품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어린이 헌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1957년 5월 달에 발표되는데 어린이 헌장은 지금 봐도 되게 좀 뭉클한 게 많습니다. 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위험할 때 먼저 구출돼야 한다.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굶주린 아이는 먹어야 한다. 병든 어린이 치료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와 정서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돼야 하고 고아나 불황아는 구호돼야 한다. 이런 어린이 헌장을 한자 한자를 갖다가 심혈을 기울여 썼었습니다. 아, 이 당연한 얘기가 그렇게 뭉클하죠? 그죠. 예. 참 당연한 얘기인데 네. 저는 정말 뭉클했던 게 그 여기에서 뭉클했어요. 어린이는 위험할 때 맨 먼저 구출돼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이제 그 세월호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애기 있어요라고 애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애 먼저. 학생들은 네. 애기 있다고 애를 전달하면서 이제 구했는데 어른들은 그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하면 이제 더 뭉클해지고 이 헌장이 더 와닿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말년에 가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고향에 대해 향수를 드러냅니다. 그의 이제 가장 유명한 소설인데 꿈을 찍는 사진관. 네. 예, 그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또한 노래를 지어도 내 고향 언제 가나 그리운 언덕. 아, 그 노래를 예, 만드셨군요. 저도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예. 이제 그 노래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향수를 드러내요. 예. 그리고 이제 1963년 어린이날 하루 지난 5월 6일 날 가십니다. 그랬군요. 지금 흐르는 음악이 좀 편곡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이겁니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시간이 좀 급박해서 이제 이관순 노래. 네,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교훈이 된 이야기 즐겁게 나눴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